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NFT 강의를 맡게 된 미디움의 전략기획팀장 오정환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NFT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그 메타버스에서 그 3D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개념,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NFT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서 디지털 에셋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FT의 최신 동향과 NFT 생태계, 그리고 메타버스 측면에서 NFT 활용, 그리고 기타로 참고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저희가 NFT는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NFT,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록체인에 일단 저희 강의에서는 기술적인 개념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블록체인은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블록들을 체인으로 엮여져 있는 게 블록체인이죠. 이 얘기는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이런 체인, 블록이나 체인의 개념 없이 그냥 쭉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관리하듯이 쭉 그 체인이나 중간 고리가 없이 계속 이어져서 써왔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구성했을 경우의 장점은 블록체인에 구성되었을 경우에 하나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데이터 라인을 그냥 수정하면 됐었는데요. 저희는 이 체인을 엮기 위한 해시 함수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의 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블록체인에 있는 이 해시라는 특정 숫자 값이 틀려지게 되고요. 그 해시가 틀려지면 연쇄적으로 그 다음 블록에 있는 해시에 대한 그 값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데이터 라인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블록들을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블록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 이 4개의 함수의 이전 데이터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40분 동안의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이죠. 단일 블록체인을 해제하고 다시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이 다수의 노드에서 다 똑같은 원장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블록체인만 깬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블록을 생성하는 그 노드들을 보통 마이너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이닝 파워의 51%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통해서 블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 노드의 51% 이상의 파워를 획득하셔야 블록의 하나의 데이터를 위변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51%의 마이닝 파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화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이 노력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으로는 보통 분산 DB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어플리케이션을 다 처리를 하고 처리된 데이터들을 각각의 DB 시스템에 밀어넣는 케이스인데요.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단도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노드에서 따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위변조 자체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데이터들은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탈취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비대칭키라는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서병하고 복구화함으로써, 개인키를 가진 그 트랜잭션, 제대로 서명된 트랜잭션만이 블록체인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이나 그런 위변조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에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블록체인의 성능이라는 측면인데요. 블록체인의 성능은 크게 레이텐시하고 스루푸트를 나타내는 TPS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텐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편의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한다.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카드 결제가 처리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 트랜잭션을 제출했을 때
트랜잭션이 블록으로 생성이 되고 그게 원장에 기록되는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의 기간을 레이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이고요. 그리고 그 블록에 대해서 또 확정 시간은 게 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6개의 블록이 생성될 정도의 시간을 확정 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아까 편의점 케이스를 예를 든 것처럼 결제를 하고 한 60분 정도를 기다리셔야 그 결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 결제 시간, 그 블록의 생성 시간을 레이텐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TPS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블록체인에서 TPS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건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더 같은 경우에 15에서 20 TPS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0 TPS면 초당 20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초당 20건의 데이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뭐 흔히 비유를 하자면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경우에 2,400에서 3,000 정도의 TPS를 필요로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단위 시스템일 경우에도 뭐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TPS를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성능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아래에 표현드린 그림이 리얼월드에서 이렇게 많은 그 결제 건수나 트랜잭션 건수가 들어오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TPS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블록체인마다 요즘 많이 개선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레이텐시와 스루푸시의 개념을 조금은 아셔야 나중에 이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실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트릴레마라는 그래프는 이건 아마 그 부탈린인가요? 그 이더리움 창시하신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의 한계 중에 하나인데 스케일러빌리티, 시큐리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다. 그 이더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보통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 표현드린 TPS도 이 스케일러빌리티에 포함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큐리티하고 이거 탈중앙화는 이더 같은 경우에 아주 충실히 지켜내고 있지만 그 스케일러빌리티는 20 TPS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탈중앙화의 가치를 좀 훼손하긴 했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대신에 그 탈중앙화의 가치가 좀 손해를 보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랩실에서 3500 TPS,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TPS죠. 그 정도의 TPS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오타나 이런 그 IoT를 위한 그런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IoT를 위한 플랫폼은 여담이지만 블록체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고요. DAG라는 다른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쓰는데요. 그 기본 개념은 블록체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능이나 블록체인의 프로블럼들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경우에 비트는 8 TPS, 이더는 20 TPS, 그 클레이트는 3000 TPS 정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퍼블릭 네트워크,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갈수록 초당 처리 건수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처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레이텐시라고 말씀드렸죠. 레이텐시 같은 경우에도 이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 생성 시간이 13.15초, 그리고 6번의 타임을 본다고 하면 블록 확정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가 걸리겠네요. 예, 이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탈중앙화의 가치를 좀 훼손했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이텐시에도 뭐 2초나 3초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더나 뭐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수수료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금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이더리움의 5월달 수수료, 평균 수수료 그래프고요. 5월 19일이죠. 5월 19일 날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해서 평균 수수료가 79,860원 하나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말 같은 경우는 한 6,000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싼 수수료도 문제지만 수수료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 다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NFT를 구현을 하시기 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뭐, 어느 블록체인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그 NFT를 활용하실 건지에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앞부분에 간략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NFT의 기본 개념, Non-Fungiable이라는 게 NFT는 Non-Fungible 토큰이고요. Non-Fungible이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Non-Fungible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Fungible, 그 Non-Fungible, 그 Intangible, Tangible로 이게 사사분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펀저블 같은 경우에는 동질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폐를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일련 번호가 지폐는 모두 틀리지만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지폐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한 가치로 교환이 가능한 걸 동질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펑저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이나 토큰들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펀저블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non-fungible 이 아래 영역을 토큰화한 건데요. non-fungible도 크게 나누면 intangible하고 무형인지, tangible, 유형인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실 하고자 하는 부분은 non-fungible 토큰이고요. 디지털 자산을 이제 토큰화해서 어떻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탱저블은 부동산이나 그림, 실물 자산들에 대한 고유의 실물 자산들에 대한 그 토큰화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n-fungible 토큰은 non-fungible이라는 게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을 non-fungi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non-fungible한 대상을 디지털 토큰화한 것이 NF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NFT는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고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객체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이 특훈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n-fungible 토큰의 특색은 인터체인어블하지 않다. 교환이 동등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동일 가치로 교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동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non-fungible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 작품처럼 유니크한 거고요. 그리고 디비저블 이건 뭘 나눌 수가 있겠죠. 뭐 10만 원권을 뭐 만 원권으로 나눈다거나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미술 작품 하나를 나누진 않거든요. 그래서 non-divisible 이런 특색을 갖고 있고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미술품 자체나 부동산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STO라는 또 다른 개념에 가까운데요. 그런 형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non-fungible 객체를 나눈다기보다 지분이나 소유권, 그런 디파이 개념에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NFT가 블록체인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담기게 되는지를 간략히 그려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디지털 아트로 작성한 그림을 어떤 NFT 플랫폼을 통해서, 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그림이 블록체인에 담기는 건 아니고요. 그 그림의 원본 파일은 NFT를 위한 그 스토리지를 따로 만들게 되고요. 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스토리지에서 그 원본에 대한 해시값, 아까 해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넘어왔는데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값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고유한 어떤 그림 원본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고유한 값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통해서 그 그림에 대한 해시값과 메타데이터만
그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NFT를 누구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 자체를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증서를 그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는 NFT라는 토큰 규격에 맞게 저장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NFT 스토리지 저장소로 IPFS라는 파일코인이라는 그 분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IPFS의 기본 개념을 보시면 이 오너가 이런 그 NFT 토큰화를 만들려고 하는 원본 파일을 IPFS라는 이런 분산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이 파일에 대한 해시값, 고유한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너는 그 고유한 값을 갖게 되면 그 고유한 값을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 아랫부분은 이 데이터가 분산되는 부분인데요. 이 IPFS와 관련돼서는 뒷부분에서 따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본 파일은 블록체인에 저장되지 않는다. 원본 파일에 대한 권리 증서만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셋의 형태로, 그냥 자산의 형태로 관리되기 위해서 NFT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장표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NFT는 약간 그냥 간단한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더리움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에는 EIP라는 그런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이라는 개선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고 그 이더리움 그 노드에서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제안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이 개발 제안의 일환으로 이더리움 ERC7이라는 토큰 규격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2017년도 말에 많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크립토키티라는 프로젝트가 대단한 히트를 기록하면서 많이 NFT라는 개념이 알려지게 됐었죠. 2017년도, 18년도에는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수집품 쪽에서 주로 각광을 받았고요. 2019년도나 20년대에 들어서는 미술, 스포츠, 금융, 마케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20년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의 자산들도 NFT로 만들기 위한 뭐 대기업들, 전통 산업 분야 강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나이키 등이 대표적이겠죠. NFT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은 2021년도 기준으로 1,500만 달러 정도의 판매 정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2020년 4쿼터에 비해서는 2,627% 정도가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5빌리언은 쿼터, 2021년 상반기에는 1.5빌리언이면 1.7조 정도가 될까요? 그 정도로 해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4월 달에는 사실 알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NFT도 사실 이런 가상자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월렛의 개수도 많이 줄었고요. 근데 사실 NFT라는 기술 요소는 블록체인이 남는다고 하면 이 부분이 거의 필수가 돼가고 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린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에서 NFT, 디파이는 이제 메인넷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NFT의 기술은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시장 동향을 보셔도 이거는 지금 세부 항목별로 NFT를 보통 그냥 아트, 컬렉터블, 수집품, 메타버스, 게이밍, 뭐 유틸리티, 스포츠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까만색 부분이 게임이고요. 이 지금 주황색 부분이죠. 이쪽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했을 때
메타버스나 게이밍 쪽에서 특히 좀 두드러지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이 저는 관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상반기에는 트랜잭션 수는 NFT에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게임이나 게이밍 쪽이 가장 높았고요. 이 자료조사에서는 메타버스는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게임, 뭐 메타버스도 포함을 하겠죠. 게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수집품 부동산의 형태였었고요. 어드레스는 지갑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참여자의 수라고 보셔도 되겠죠. 부동산이나 뭐 부동산이 그때는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게임이나 수제품 순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일단 게임 자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에서 좀 거래 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3세대 블록체인들이 연이어서 표준을 발표하면서 이오스나 아이다 그리고 클레이튼 등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그 NFT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해서는 되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규제 자체가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약간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참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국내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는 클레이튼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클레이튼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저희는 지금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이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카테고리를 좀 나눴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NFT라는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데 위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이 NFT 토큰을 위한 저장할 수 있는 NFT 스토리지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NFT 서비스도 초창기에는 NFT 서비스만 진행을 했는데 요새는 NFT 서비스를 위한 NFT 만들었으면 이제 이 서비스 창작품이 됐던 아니면 아트가 됐던 이런 아이템이 됐던 이걸 어딘가에 파셔야 되잖아요. 이런 팔기 위한 종합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의 생태계가 따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NFT라는 게 디지털 어셋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NFT 토큰을 이용해서 NFT 토큰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거나 그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연계돼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서비스는 아까 뭐 아트 컬렉터블 게임 쪽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엔진 등의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장표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NFT 스토리지, 그리고 NFT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FT 디파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NFT를 위한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사실은 NFT 규격을 갖고 있는 거죠. NFT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가장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우라고 해서 그 크립토키티라는 아까 어떻게 보면 NFT를 적용한 최초의 프로젝트였죠. 그 크립토키티를 게임을 출시한 그 데퍼랩스라는 곳에서 출시한 메인넷이고요. NFT를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특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거버넌스에도 보시면 삼성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왁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오스 기반으로 시작해서 자체 메인넷 클라우드 월렛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MLB 탑스라는 그 MLB에 있는 그
그 스타들의 농구, 뭐 그쪽, 어, 그건 아니네. MLB 탑스가 스포츠 쪽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프로젝트,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NBA 탑샷이 아까 말씀드린 그 NBA 농구 쪽이고요. 이쪽도 지금 스포츠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프로젝트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일단 기존에는 존재를 했었고요. 이오스에 대해서는 일단 이오스의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도 이오스는 잘 쓰질 않아서 이오스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별도로 준비를 한 장표인데요. 이쪽 바이낸스 중국에 있는 거래소죠. 바이낸스하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국외에서는 바이낸스, 국내에서는 클레이튼 쪽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바이낸스에 지금 아래 보시면 그 NFT 서비스들이 많이 그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죠. 근데 바이낸스는 구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체인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2종으로 브릿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바이낸스 체인은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스라는 체인 그 인터 블록체인 프로젝트 코스모스의 그 메인넷을 좀 개선을 한 버전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지금 NFT가 실제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여기 EVM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약자고요. 이 이더리움의 합의 방식이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 블록 생성이나 확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용 목적에 맞게 조금 수정된 버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더리움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NFT 표준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도 EVM 표준을 준수하기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있던 서비스들이 바로 그 바이낸스 체인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 덕분인지 뭐 NFT를 말씀드렸지만 디파이 서비스들도 지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쪽을 혹시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뭐 네트워크를 고려하신다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튼도 사실 이더의 정확한 버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더리움의 어, 약간 그 버전을 포크 떠서 많이 바뀌었죠. 전체적인 아키텍처부터 합의 알고리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이더리움의 일단은 원형은 좀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클레이튼의 가장 최근 뉴스 기사 중에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런칭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크래프터 스페이스가 NFT를 생성하는 걸 민트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민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NFT를 생성을 했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된 NFT를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클레이튼에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픈시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여기서 생성된 이 소스에서 나온 그 NFT라거나 여기서 민팅된 NFT 같은 거를 오픈시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설명 없이 앞에서 ERC71, ERC115 뭐 이런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NFT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ERC721, ERC115라는 그 토큰 표준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ERC20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RC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고요. 그 ERC71은 NFT를 발행하기 위한, 발행 및 추적을 위한 표준인데요. 이 부분은 ERC20하고 좀 틀려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NFT라는 게 고유한 자산이고, 오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번 강의에서는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RC115는 ERC20하고 ERC721의 장점, ERC721 두 가지, 그러니까 펑저블 토큰, 넌 펑저블 토큰하고 세미 펑저블 토큰, 이런 토큰들의 타입을 같이 한꺼번에 다루기 위한 토큰의 표준이고요. 이거는, 이게 사용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펀저블 토큰, 예를 들어서 이게 고유한 자산이라고 했지만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수량의 고유한 자산을 여러 개를 발행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바로 그냥 게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 FT 토큰과의 그런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ERC115 표준 규약을 많이 준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ERC721이 합당하다고 하시면 ERC721의 규격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ERC875나 ERC998, 여러 가지 토큰 규약들이 제한되거나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ERC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ERC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NFT 토큰 규격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토큰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더리움 쪽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국내에서는 클레이튼이 지금 KIP17이라는 토큰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KIP17은 아까 말씀드렸던 ERC7을 기초로 클레이튼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한 기술이고요. ERC7과 다른 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ERC115에 대한 표준까지는 아직 클레이튼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OS는 이건 좀 자료 조사를 좀 전에 했었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준에 대한 것보다는 딕굿즈라는 표준하고 심플 어셋이라는 두 가지 지금 표준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딕굿즈는 정해진 템플릿이 존재하고 심플 어셋은 작성자가 자유롭게 규격 등록이 가능하고 이거 딕굿즈 같은 경우는 전송을 멈출 수도 있고요. 근데 심플 어셋은 전송을 자체를 멈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규약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EOS는 초창기에는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네요. 저희 쪽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게 맵 형태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NFT 스토리지에 대해서 따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NFT의 원본을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고객사의 클라우드나 아니면 자체 온프레미스 DB 그런 쪽에 파일을 저장하셔도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파일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절에서 NFT를 등기부등본과 같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원본 파일이 없어지게 되면 등기부등본만 남아있는 거죠. 부동산 자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 파일 시스템을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IPFS나 수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IPFS, 파일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IPFS하고 파일코인은 나눠지는 기술은 아니고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나 뒷단의 기술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기술들은 여러 가지 기술 스펙이 좀 틀리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더со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기술 요소나 라우팅 기술 요소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인센티브 방식도 각각의 좀 차이가 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IPFS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렌토 파일을 이용해서 영화나 뭐 다운받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토렌토에 시드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큰 영화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노드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노드를 제공하는 그 개인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컴퓨터 자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인센티브 레이어가 또 따로 있고요. 인센티브 방식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어찌됐든지 간에 원모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던 아니면 클라우드를 좀 강화하셔서 이용하시던 각각의 기관에 맞게 이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여기 왼쪽 장편은 딱 이 강의 내용에 적합한 장편 아닌데요. 블록체인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네트워크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텐더미트, 리스크, 코다.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서드파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블록체인을 선택하신다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서드파티 기술들도 염두에 두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여기서 소개를 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NFT를 활용한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들 몇 가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립토키티는 뭐 대부분 다 아시죠? 크립토키티를 통해서 NFT가 어떻게 보면 알려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크립토키티가 2017년 11월 등장해서 18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이더리움에서 이 서비스가 처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다운됐다고 해야 되나요? 트랜잭션을 날려도 2, 3일 동안 처리가 안 되고 그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랬던 그 사례가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달러로 3,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네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고양이들의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형질의 고양이가 나타나고 그 새로운 형질의 고양이가 희소성을 띠면 뛸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갓 언체인드라는 그 게임이고요. 갓 언체인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카드 기반의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을 TCG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딩 게임, 트레이딩 카드 게임. 그래서 이 카드를 수집하거나 거래할 수가 있고요. 이 카드의 능력치를 통해서 서로 대전하는 방식의 게임인 것 같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정도에, 그때, 최근은 6.2만 달러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일 희귀했던 1년에 4장만 나오는 카드의 판매가가 그때 당시 가격으로 146 이더 정도로 판매가 됐고요. 그 146 이더는 그때 당시로는 7천만 원 정도고요. 제가 좀 전에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세로 바꾸면 카드 한 장에 한 3억 원 정도? 한 2억 9천만 원 정도의 지금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 그 정도의 그 가격을 지니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TCG 게임이라는 건 이 카드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게임적 요소로 반영을 할 때 그 롤플레잉이나 이런 기타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하고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의 코드를 올리는 것도 가볍고요. 어떻게 보면은 NFT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임 형태 중에 하나가 TC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초기 버전이니까요. 초기 버전이라서 TCG 게임이 좀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관심이 많으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인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죠. 샌드박스는 지금도 그 NFT NFT 마켓에서도 순위의 상위권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왼쪽에 지금 땅이 많이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랜드를 팔 수도 있고요.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직접 저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와 보상 요소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토큰들 샌드, 랜드 여러 가지 토큰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표준 프로토콜로 따지면 ERC7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땅을 사고 파는 데는 가장 유명한 게임이죠.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이고요. 디센트럴랜드도 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그 샌드박스보다는 약간 그 토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NFT를 소개할 때 항상 거의 매번 나오는 엔진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엔진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멀티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게임들에서 NFT를 호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표준 프로토콜 작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집합적 게임의 현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뭐 뒤에서 다시 언급은 드리겠지만 저희가 검을 만약에 NFT로 만들어서 어딘가 원본 저장소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NFT로 이게 A라는 사용자의 소유다라고 인증을 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가장 큰 고민은 그거죠. 그러면 원본 저장소에 무엇을 올릴 것이냐. 그럼 원본 저장소에 올려야 되는 게 메타데이터들, 이 검의 능력치 같은 경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올리듯이 아마 소스 코드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게임의 이 검은 그 게임에서만 활용이 된다는 거죠. 이 검의 소유권을 A라는 사용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자체가 없어지면 사실 이 검에 대한 검이라는 NFT의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NFT가 가장 내세우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스스로 개인이 소유를 한다. 게임 회사가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입했으면 그 아이템은 개인한테 귀속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 사실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엔진이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게임들의 공통된 이런 NFT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저도 이 게임 자체를 많이 해보질 않아서 이 게임 자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RC115 토큰이기 때문에 이더 통해서 현금화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신규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그쪽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고요.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떻게 보면 나이키나 그런 대기업들도 이제는 NFT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디지털 자산을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NFT화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지금 이 나이키와 같은 경우에는 진본 확인이죠.
아무래도 요즘에 브랜드나 그런 제품들이 진품이 아닌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뭐 유니크한 그런 아이템이지만 진본 확인을 위해서 NFT 토큰처럼 이렇게 발행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디지털 자산, 저희가 이번 강의에 염두를 두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NFT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한 장을 끼워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물 자산을 NFT화 하는 부분은 사실 실물과 NFT 토큰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진본 확인을 위해서 자기 사용자가 등록을 하고 그 일련 번호나 뭐 그런 바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를 NFT로 했다라고 하면 NFT가 이 실물 자산을 NFT화 했을 때 문제점은 NFT를 거래를 하면 실물 자산도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A가 B에게 NFT 토큰을 넘겼다. 그러면 그 토큰에 해당하는 실물 자산도 A가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3의 신뢰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특이점이 있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NFT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절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NFT 서비스까지 말씀드렸죠. 이 서비스들에서 생성한 그 NFT들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물론 개발 서비스에서도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다 하겠죠. 근데 이런 개발 서비스들을 다 찾아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약간 총괄적인 마켓플레이스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가장 유명한 마켓플레이스는 지금 오픈시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죄송합니다. 마켓플레이스고요.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 제가 캡처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레이튼, 그러니까 체인에서 지금 이더랑 매틱이랑 클레이튼, 여러 가지 체인들에 있는 NFT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 플랫폼인 클레이튼에서 생성된 NFT도 오픈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이 거래에서는 NFT에서 이 토큰 자산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메타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월렛들을 지원하거든요. 이 월렛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오픈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캐릭터들도 많은데 여기 랜드라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디센트럴 랜드의 그 랜드 같거든요. 그 디센트럴 랜드에서 생성한 그 랜드라는 그 NFT도 여기서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그 슈퍼레어라는 이런 아트 플랫폼, NFT 아트 플랫폼이고요. 여기는 미술 시장에 어떻게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NFT 마켓플레이스고요. 어, 그래서 각각의 마켓플레이스들이 일단 특징들이 좀 있고요. 이런 특징들을 잘 보시고 필요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리블이라는 마켓플레이스도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체적인 라리블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이 토큰을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나 컬렉터한테 라리라는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 라리라는 토큰이 지금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등록이 돼 있으면 이 가치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랄리라는 토큰으로 생태계 참여를 유도한다는 거, 이 자체에 토큰 이코노믹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뭐 개인 피드나 요즘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 자체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 민트베이스라는 여기 독일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픈시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상점은 그 네이버에서 스토어 개설 하듯이 스토어를 개선을 하고 예, 이 스토어에서 NFT를 실제로 민팅을 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발행된 NFT를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NFT 디파이인데요. 디파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Decentralized Finance. 탈중화된 금융이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냥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센트럴라이즈드는 뒷단에서 지금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아까 다오라고 말씀드렸던 자율 조직에서 그 여러 개의 노드의 참여자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그냥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NFT가 자산이잖아요.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뭐, 10억 원에 샀다. 그러면 이 NFT라는 그 토큰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디파이,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그 NFT 토큰을 담보로 어떤 일정의 그 금액을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NFT를 애치함으로써, 스테이킹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 디파이 금융상품의 서비스가 요즘은 좀 이게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NFT를 민팅하고 그 안에서 그냥 경매하고 NFT를 소유하고 거기서 끝나는데,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NFT를 금융상품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그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이죠.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NFT, 앨리슨 프로젝트는 바이낸스 협업 모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이낸스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샌드박스나에서 뭐 유저나 인센티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 NFT를 수집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게임 내에서 디파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인게임 디파이 요소들과 연계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이런 게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민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이밍적인 요소나 아니면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NFT 파이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대출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근데 담보대출 서비스 플랫폼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NFT를 담보물로 WETH, 랩드 이드라고 하는데 웨드라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이 뭐 이런 토큰들을 NFT를 담보물로 맡기고 이런 토큰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대출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좀 가치가 NFT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NFT의 가치를 설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대출자들이 그 제안이 마음에 들면, 이 NFT는 그 정도 가격이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로 지금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담보나 대출이 사실은 이쪽 그 암호자산 세계에서는 그렇게 어,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 암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워낙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담보를 회수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랩드 이드는 이거는 이더랑 똑같은 건데 이더리움에 있는 이더가 너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이게 바이낸스로 옮긴 것 같은데 바이낸스의
이더의 가치와 동일한 W 이더라는 토큰을 생성하는 그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시죠. 클레이 스왑이나 뭐 오르비 브리지 같은 걸 이용하셨으면은 좀 아실 텐데 이런 뭐 토큰들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아까 이 NIFTX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킨 이유는 NFT는 분할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FT라는 건 미술품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거를 뭐 칼로 쪼개서 분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분 형태로 그 주식 약간 저는 그냥 STO라고 표현하는데 그 약간 주식 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NFT 자체를 조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조각들,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소유를 하는 건데, 이거는 NFT가 분할된다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NFT를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냥 참고 자료로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연파이낸스에서 이런 보험 NFT 계약에 대한 그 위험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특이해서 일단은 장표에는 추가시켜 놨습니다. 아베에서도 아베구치라는 그 NFT 토큰이 뭐 발행이 돼 있고요. 예, NFT 토큰은 어떻게 보면 기본 로직은 크립토키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픽셀화된 유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픽셀화된 유령뿐 크립토키티랑은 좀 틀리긴 한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디파이에 대한 랜딩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랜딩풀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스태킹이나 뭐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들을 NFT와 결합을 한 프로젝트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와 NFT라고 좀 거창하게 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저희가 이쪽은 좀 깊게 들어가면, 뎁스 있게 들어가면 좀, 예, 저희 쪽에서도 메타버스 쪽은 좀 생소한 분야라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 그런 프로젝트들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 메타버스를 NFT로 토큰화 하실 때 그냥 토큰을 민팅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하셔야 될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벼운 차원으로 넣어놨고요. 일단 샌드박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샌드박스는 구성이 복셀 에디터, 마켓플레이스, 게임 메이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셀 에디터는 아래 보시는 이런 컨텐츠를 사용자가 직접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애니메이터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애니메이터 된 이 복셀 에디터로 작성된 이 창조물을 이제 NFT와 토큰으로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컨텐츠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짜셔서, 뭐, 콘텐츠들을 이용하셔서 게임을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 제작을 포괄적인 경험 제공하는 세계 통합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직접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그 가상세계를 아예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만 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메이커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다는 게 좀 약간 신기했었고요. 이 뒷부분에 복셀 에디트 기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러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모델러를
통한 이 컨텐츠들을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 동작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들을 NFT 메이커라는 걸 통해서 이더리움 표준 그 ERC 7일 규격으로 대체 불가 토큰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샌드박스에서는 뭐 이런 그 컨텐츠나 게임도 하지만 여기서는 랜드라는 땅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들도 랜드라는 토큰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를 위해서 쓰이기 위한 샌드라는 토큰, ERC20으로 제작된 토큰이 있고요. 여기서 어셋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콘텐츠나 게임 같은 경우를 NFT로 발행해서 그 NFT 자산을 파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디센트럴랜드는 그러니까 3D 가상세계인데 토지 자산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게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토지 자산에 여기도 마나라는 자체 토큰이 있어요. 그 마나라는 자체 토큰으로 이 랜드에 대한 NFT를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런 파스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칸 한 칸을 파스리라고 부르고 이 이스테이트라는 이 건물도 지어서 올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분해도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접한 땅을 사야지 뭐 이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규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예, 이 게임도 제가 솔직히 직접 해보진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게임들 한번 해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센트럴랜드에서도 유저한테 땅을 교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다가 뭔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생성 기능을 직접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도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민팅한 NFT를 판매하는 이런 기능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거를 거래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아까 오픈시에서도 이 랜드를 파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픈시에서도 디센트럴랜드에 이런 NFT들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로는 엔진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좀 다른 개념에서 아까 앞에 게임 소개시켜드린 프로젝트랑은 좀 다른 개념에서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NFT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으면 특히 게임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미술품이나 창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뭐 게임처럼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게임의 아이템을 NFT화 하면 그럼 그 게임에서만 동작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동작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엔진이란 프로젝트는 이 에이지 오브 러스트, 뭐 나인 리브스 아레나 뭐 이런 6개 게임들을 모여서 멀티버스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블록체인 통해서 연계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그 다차원적인 ERC115 규격의 아이템을 도입을 결정했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NFT를 발행을 하시면 그 아이템을 뭐 다른 데서도 쓰실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거 좀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이게 그 게임마다 그 콘텐츠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롤플레잉 게임이라서 다 검을 쥐고 나와야 되는 게임이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도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하고 인피니티, 두 가지 플랫폼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코인은 이더리움 상에서 엔진 코인이라는 게 발행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블록체인하고 이 게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 서버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서버랑 이게 NFT 저장소, NFT는 당연히 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 어떤 데이터들, 메타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화된 소스 코드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 월렛,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는 월렛이 반드시 필요하죠. NFT도 디지털 어셋이기 때문에 월렛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피니티는 스케일링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예, 이쪽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강의 내용이, 강의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고요. 그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NFT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그 NFT라는 게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NFT, 뭐 그림, JPG 파일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제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NFT라는 게 그게 똑같은 JPG인데 그거를 진보님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 라는 게 처음에 저는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그림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 작품에 조예는 없지만 피카소나 뭐 고우나 고갱이나 뭐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자신의 표식을 남겨놓거나 서명을 남겨놓잖아요. 그 아무리 비슷해도 그 서명이 있으면 그건 피카소의 그림인 거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원본 파일에도 이 오너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지는데 최초의 발행자가 누구냐라는 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그 주소가 그 사람이, 그 발행한 사람이, 내 주소가 맞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뭐 제3의 인증기관이든지 어딘가를 통해서 공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블록체인상에서 그 사람의 이름, 뭐 매칭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기록이 되면 그 작품이 그 오너가 이 그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최초의 저작권자가 아니면 NFT를 발생할 때, 그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서명을 해주면, 개인키로 서명을 해주면, 이 작품이 그, 진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주소만 보시면 사실 누가 발행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발행한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고요. 어,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장표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설명하고는 조금 틀린 설명이긴 해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애초부터 디지털 자산이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뱅크시라고 해서 그 유명하죠. 그 얼굴 없는 화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멍청이 모론이라는 이 그림을 NFT로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라는 데서 그 이벤트 형식으로 NFT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애초에 디지털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유일성을 지니려면 이 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그림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 이제 원본 스캔본을 생산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이벤트에서는 이 그림을 불태우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상과 실물이 병존할 경우에 작품의 가치가 실물에 종속되지만 실물을 없애면 NFT 그림이 대체 불가의 진품이 된다. 라고 하네요. 예. 저는 이게 이 설명이 한 반쯤은 이해가 되는데, 예. 딱, 예. 정확하게는 예,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NFT로 만들면서 4억 3천만 원에 팔렸고, 근데 이 그림 오른쪽 하단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쓰레기를 사는 멍청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바닥에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풍자, 뭐 이런 것들이 좀 흥행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NFT라는 기술 자체는, 그냥 이렇게 뭐, 가볍게 여겨질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유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부분은 최초의 발행자의 권위에 의존한다는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이게, 최초의 발행자의 권위에 의존하는데 리스크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그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비플이라는 사람의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는 매일 첫 번째 5,000일이라고 5,000일 동안 그린 작품들을 하나로 모았죠. 그래서 이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해서 경매에 붙였는데 이 작품이 785억 원에 팔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림이 좀 작게 들어갔네요. 이 그림도 보시면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작품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정확히 보시면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리에이터가 비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비플이라고 그냥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가짜인데 가짜가 아닌 가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비플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다시 올린 적이 없어요. 이 세컨 에디션처럼 이게 누군가 올렸는데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시스템상에서는 비프리 크리에이터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거는 ERC721 토큰 규격으로 발행이 됐는데 ERC721 토큰 표준 규격을 따르더라도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러니까 뭐 컨트랙트 규약을 새로 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맹점이 있어서 이 비플의 계정 주소를 알았던 거죠. 이걸 행한 사람이, 무슈 페르손? 이거 불엉인 것 같은데, 뭐, 노바디, 뭐, 존도, 뭐, 그런 뜻이래요. 익명의 사람이, 이름은 밝혀졌지만, 제가 알기로 이름이 밝혀진 걸로 알지만, 하여간 그런, 익명을 가장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거를,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계정에서 이거를 발행을 하고 나한테 바로 넘겨진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을 짤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기능을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가 이 사람이 민팅을 해야지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맞는 건데, 제3자가 이 사람의 계정에다가 이걸 민팅한 다음에 이걸 제 계정으로 옮겨올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허점이죠. 허점으로 이 그림을 크리에이터를 비플로 표현해서 이 그림을 다시 경매에 올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림 민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이게 원 저작자가 자고 있을 때 민팅을 해버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민팅된지 몰라요. NFT가 이 발행이 된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크리에이터로 민팅을 할 수가 있었던 그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원 저작자가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좀 위험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를 트랜잭션을 다 추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익스플로러로 보신 것 같은데, 위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위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조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이게 100% 발행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뭐 전문가가 많이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스템만 믿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작자를 의존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약간 리스크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게임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엔진이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에 플러스 8 집명왕의 집행검이라는 게 가장 뭐 비싼 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리니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뭐 근래에도 3억 원가량의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NFT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 원본을 저희 원본 스토리지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이 해시 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했어요. 그 NFT를 발행하는 과정이죠. NFT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내 자산이 되느냐?
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없으면 이 이미지하고 소스 코드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NFT를 흔히 선전을 할 때, 게임 아이템을 내 돈 내고 샀는데, 게임, 그거를 게임사가 하는 거는 게임사가 없어졌을 때 그 보상받을 길이 없다.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끔은 얘기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게임 플랫폼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그런 아이템들은 사실 이 플랫폼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예. 이 게임 자체가 영속성이 있어야 사실 거기서 발행되는 NFT도 영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집어넣었고요. 일단 이 자료는 좀 조사한 지 약간 좀 된 자료인데 몇 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이거 특근법 이슈가 좀 있었고, 근데 NFT가 특근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게임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근데 게임법 적용 받았는데 그걸 심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NFT가 적용된 게임을 런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대표님들도 가서 1인 시위를 하시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의 문제도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목은, 타이틀은 국내 규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 환경은 아니고요. 아이템버스나 람다256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100여 개의 게임사가 연합해서 NFT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NFT 개발할 수 있도록 SK하고 API도 제공할 계획인 것처럼 그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도 한국형 NFT 표준, 한국형 NFT를 위한, 아까 그 규제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준화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NFT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